저희가 그 분기마다 작가에 대한 리얼리스트백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관을 맡고 있는 이민호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이렇게 자리에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14번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벌써 3년 흘렀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작가 이재웅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담을 맡아주실 분은 오창은 문학평론가입니다. 두 분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재웅 소설가는 197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중앙대 문창과를 졸업했습니다. 2001년 실천문학 가을호에 소설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소설집 불온한 응시 그리고 장편 소설 그런데 소녀는 눈물을 그쳤나요와 소설집 럭키의 준 등이 있습니다. 오창원 선생님은 1970년 전남 해난 출생으로 역시 중대 국문과 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한국도시소설연구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문학평론동에 당선돼 현장 비평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행동하는 지식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인 지행네트워크 연구위원이고 한국민주주의의 힘을 보태기 위해 한국작가회의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아카데미 리스나무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평론집 모욕동안 시대를 위한 자유, 비평의 모험이 있고 함께 지은 책으로 나는 수능주의자가 아닙니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교양국부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박수 먼저 한번 쳐드릴까요? 시작에 앞서서 리얼스백 상임위원 운영위원이신 이시백 선생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지금 날이 흐려서 오늘 또 이게 주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참석한 분들이 좀 적은데요. 우리가 14일째 지금 이 작가하고의 대화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두 분은 정말 평소에 우리가 모시기 힘든 그러하신 분들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많은 지금 뭐 작가하고의 대화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작가가 작가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좀 희귀하고 귀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좀 두 분께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모두에 드리고요. 또 오늘 번번이 이 기록을 영상으로 담아주신 우리 꾸민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유롭게 그다음 혹은 그냥 대화식으로 자유롭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문학평론가의 오창은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깊이 있는 대화들 서로 함께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혼자 진행한다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편안하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인원이면 한 분씩 10분씩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 자유롭게 대화하실 때 10분씩 쓰실 수 있을 정도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웅 소설가의 불온한 응시 제가 오자마자 제가 이제 이 책은 바로 받자마자 이제 쭉 읽었던 소설집이고요. 이재웅 소설가의 소설은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평론가로서는. 저는 한국 문학에 있어서 좀 요즘 신조어로 유명한 언어가 돌직구 이런 돌직구 이런 것들인데 어떤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돌직구로서 우리 현실 세계에 실제로 리얼한 문제를 제기할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작가여서 이번 소설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재용 소설가는 한국 작가의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이 일을 잘 끝내고 난 다음에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간의 사정은 잘 몰랐는데 단편소설집 나온 것을 보고서 장편소설 하나 때문에 대단히 고생한 것 같아요. 장편소설 하나 때문에 대단히 고생을 하다가 마치 그 페인처럼 바다까지 갔다가 다시 재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소설의 작품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역시 성과보다는 이 성과가 있기까지 저간의 사정이 또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는 우리가 소설로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편 소설 때문에 고생했던 당시의 풍경들, 또 스스로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나 또 이 소설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궁금하고, 그런 토대하에서 또 이 소설을 읽으면 다른 각도에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내면 세계와의 대결과 그다음에 저간의 어떤 고투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제가 뭐 작가회 대화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리얼리스트 회원으로서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 앉아 있어도 작가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회원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회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책 내가지고 책 낸 김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그리고 하여튼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작가회의 이제 일을 시작한 거는 이제 젊은 작가 포럼 부위원장 맡으면서인데요. 그때 이제 2003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작가회의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일꾼들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선배들이 하는 일에 온갖 시다발이라고 하나요? 그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또 그거 하다가 이제 좀 자실위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경동이 형이 유인희 선배랑 김혜자 선배랑 여기 동만이 형, 우리 다 리얼리스트가 키워가지고 하는데 또 좀 전문 작가 포럼 활동만 하지 말고 자신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또 거기 반승 걸쳐가지고 또 활동하고 하다가 제가 그때 좀 지쳤나 봐요. 지쳐가지고 이제 좀 쉬려고 그때 이제 거처도 옮기고 이제 나 글만 써야겠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김남일 선배가 전화를 해가지고는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하는데 그 일 좀 통역팀하고 학술팀을 좀 맡아줘야 되겠대요. 그래서 가서 슬슬 일하면 되겠지 하고 갔더니 행사가 한 달 반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일 진행이 된 게 없는 거예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갔더니 그 모양이고 하여튼 그때 한 2-3시간씩 자면서 한 달 반을 견뎠던 것 같아요. 거의. 그때 창은이 형도 한번 제가 큰 신뢰를 했어요. 진안군 쪽하고 이렇게 작가들 이렇게 버스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투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진안군 쪽에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달라 하고 시간하고 이렇게 다 배정을 했는데 진안군 담당자가 이런 쪽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코스며 이런 시간들 개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솔자가 없었어요. 그 작가들 투어 하는데 그래서 그날 새벽 늦게 이제 누구를 섭외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창은이 형 숙소 쳐들어가가지고 새벽 그때 몇 시였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창은이 형이 그때 인솔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걸 또 저 대신 바가지로 놓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하고 또 신라고 했는데 또 안상학 선배가 전화해가지고 저 사무처장 좀 또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갔는데 원래는 매일 출근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무처장이 원래 그렇게 바쁜 직은 아니거든요. 한직이고 좀 그런 건데 그래서 한 1년 하고 그것도 한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좀 쉬고 아니면 월화수막 근무를 하고 목금은 쉬고 이렇게 뭐 이렇게만 하려고 이제 가서 봤더니 도종환 선생님이 매일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아씨 망했다 그래가지고 한 1년만 하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6개월만 하고 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1년만 하고 발 빼야지 내가 발목 잡혀서 이거 선배들 치다 발이 뛰다가 30대 다 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작가회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술이 그 한국 작가회, 민족 문학 작가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분위기도 정말 안 좋고 회비 그 작가회 그 예치금이 있는데 그거 다 까먹어가지고 빚만 8천만 원이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소통도 안 되고 감정만 사납고 그 이사회 해보면 그거 가점 그대로 드러나는데 하여튼간에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돈도 없어가지고 직원들 도시락 싸가지고 점심 해결하고 막 그랬는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발쑥 빼기가 좀 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2년을 어떻게 채웠어요. 하다 보니까 이 끝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하고 내 작품도 너무 쓸 시간도 많이 뺏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짜증도 나고 인생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끊고 다시 거쳐 옮기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래가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근데 갔는데 소설이 안 써지더라고요. 안 써져서 쉬다 보면 써지겠지 뭐 늘 쓰던 건데 이럴 때도 있지 했는데 계속 안 써지는 거예요. 특히 장편을 하나 구상한 게 있었는데 계속 그게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그 소설가 그런 것 같아요. 소설이 쓰고자 하는 소설은 보이는데 그게 안 써질 때 그게 고통이 좀 굉장히 크거든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쓰다가 한 일주일은 막 거의 그냥 잠도 자보고 거의 막 그냥 며칠간 잠도 자보고 또 술도 마셔봤어요. 혼자 술도 마셔보고 왜냐면 그게 보이는데 안 써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소소한 청탁 같은 거 들어왔는데 다 거절하고 그때는 이제 좀 자신만만 그때만 해도 좀 자신만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이거 좀 마음고생하면 이거 언젠가 써진다 이렇게 근데 계속 안 써져가지고 그래 되게 이제 원래 리얼 편집위원 뭐 이런 그것만은 제가 지키고 싶었는데 다른 활동은 다 접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고 이제 좀 화도 많이 나고 이렇게 힘든데 세상은 너무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분노도 있고 하여튼 많이 부서지더라고요. 인격도 많이 부서지고 피해의식도 쩔고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혹독하게 보내고 그때 또 이제 경제적인 활동도 좀 많이 못했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좀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지고 가뜩이나 그렇게 돈벌이에 대해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닌데 그때 좀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가 한 2년 6개월 지났는데 하여튼 농민신문에서 제가 2달에 한 번씩 연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전부터 하는 거고 8매밖에 안 돼서 겨우겨우 이제 이해 못하시겠지 8매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지경이었는데 꽁트 쓰는데 어느 날 그거 또 해가지고 쓰려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꼭 메모는 늘 해놓거든요. 그 중에 하나 소재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안 힘든 거예요. 그 8매가 그 며칠에 걸쳐서 끔짝끔짝하면서 썼는데 어느 날 썼는데 후두둑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게 이게 이제 풀렸구나. 이게. 그래서 이 단편집도 예전에 이제 택수형이 대표 가면서 친하려면 실천에 꼭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구두 약속을 해놓은 건데 원고를 못 넘겼어요. 2편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그 농민신문 쓰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단편 이거 써야지 하고 딱 앉아고 툭툭툭 하는데 이게 써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데. 그래서 아마 제가 좀 한멸이나 이런 거 좀 이런 거 같고 좀 그게 슬럼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슬럼프 기간이고 그리고 좀 그때 이제 뭐 슬럼프 누구나 겪는 것 겪으신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그때 저도 많이 뭐 환면, 자학 뭐 이런 거하고 좀 깊이 했었어요. 그게 벗어나게 된 계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기억하는 거 하여튼 농민신문 그 8매가 굉장히 깔끔하게 책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툭툭 써졌다는 거예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걸 못 잊어요. 그 순간 그 8매가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그 농민신문에 그때 그 농민신문에 썼던 네. 아티클 제목이 뭡니까? 그게 경운기 이야기예요. 경운기 이야기. 경운기. 네. 그 빠꾸리 이야기. 경운기 네. 빠꾸. 네. 아니 꼭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뭔 작품이 이재용을 살렸는가 한번 8매짜리 그 아티클을 꼭 챙겨서 한번 저는 읽어볼 참입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은 늙음하게 남편이 그 경운기를 배웠는데 경운기를 그러니까 기계치인 그 늙은 남편이 경운기를 막 사서 몰고 다녀요. 그래서 경운기를 몰겠다고 원래 이 양반이 엄청난 기계치인데 근데 막 몇 번 꼬랑이다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누라한테 큰 소리 치면서 뒤에 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누라가 뒤에 태우고 이제 면회 나가는데 뒤에서 이제 차가 오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 경운기가 이게 삼거리니까 자기가 길을 내줘야 되는데 이 양반이 빠꾸를 안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예요. 그 공투입니다. 아마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2달에 한 번이든 지속적으로 쓸 거리가 있었고 그것만 놓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는 게 일상 속에서 글쓰기 지속해오면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것마저도 너무나 환매스러워서 포기를 했다면 그 극복의 계기를 적절하게 갖지 못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재용 작가님은 농민신문에 대단히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 뭐 차후의 추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누구나 작가에게는 그 문학을 하게 된 문학의 세계로 접어든 어떤 계기가 있는데 그 문학의 세계로 접어들던 그 시기의 계기가 결국 돌고 돌아서 작가로서 가장 어려울 때 극복의 힘이 되주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그랬었을 때 이제 새롭게 계속 자기 글을 되돌아보고 더 어려운 시절에 꿈꿨던 열망 같은 것들을 환기시키게 되는 것 같은데 이재용 작가한테 좀 연계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반추해보는 거죠. 내가 왜 문학을 하게 됐지?
내가 왜 소설을 쓰게 됐지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지금에 있어서도 이제 계속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고 다시 다듬고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용 작가님께서 어떻게 문학에 접어들었고, 또 계기적인 사건이랄까, 꼭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나 중요한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구성하는 초입 단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학 계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계기, 말할 수 있는 계기는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지금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3년을 다녔는데, 거기 기숙사 생활을 3년 했어요. 제가 전북 정읍이 이제 거기서 또 가전이라는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3년을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기숙사 이제 거기가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군대하고 똑같아요. 군대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 기숙사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그 학교가 원하는 성적 안으로 들어가야 됐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또 지금 상산구라고 전북에서 하여튼 서울대 4년제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예요. 지금은 이제 자사고 돼가지고 더 심한데 거예요. 경쟁을 엄청 시켜놔요 거기서. 근데 그러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일정한 성적을 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학습 능력이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학습적 재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학교 전체로 보면 굉장히 좀 상위권이었는데요. 이제 특수반이라고 있어요. 특수반이라고 이제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 갈 수 있는 점수 나온 애들만 추려가지고 이제 야자 시간에 따로 거기서 이제 도서관 생활관에서 따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기준이 스카이 갈 만한 애들로 기준이 짜여져 있어요. 문제 출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걔네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못 미친 애들을 끌어올리는 것, 또 걔네들이 확실하게 거기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주목적이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면 그렇지 못한 4년제 대학인데 스카이는 아닌 대학 애들은 이제 되면 좋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시스템이 그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거기서 꼴찌 그룹이었어요. 저하고 이제 몇몇 이제 건국대나 이런 데 있잖아요. 숭실대 가는 애들, 외대에서 이제 영문과 이런 데 빼놓고 이제 정치학과 이런 데 가는 애들, 여기 중앙대도 있고요. 서울시립대, 그런 애들이 거기 꼴찌 그룹이에요. 그런데 4년제 대학에서 낮은 학과 가야 되는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출구가 필요한데, 그게 저는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문학이 참 좋았어요. 문학책을 국어 교과서로 별로 아니에요. 하여튼 국어 교과서 안에 소설이 들어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것만 보면 그냥 따뜻했어요, 느낌이. 굉장히 따뜻하고, 제가 경쟁 속에 있다는 걸 좀 잊을 수가 있었고, 좀 늘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같아요. 저희 국어 선생님이 그때 이제 문학2 이제 부교재로 애들한테 10,000원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200~300페이지 한국 단편집 들어가 있는 그 책을 만들어서 이제 다 돌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어요. 근데 그게 재밌어서 읽었다기보다는 그 따뜻함을, 그 어떤 문학의 따뜻함으로 굉장히 너무 그게 좋았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그거를 어떤 부적처럼 늘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되게 따뜻하고 자유롭고 어떤 비경쟁적이고 그런 어떤 문학적 세계가 그런 느낌이 제가 문학의 뜻을 둔 처음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대 문창과 간다고 결심을 굳힌 것도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그때쯤 해서 결심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소설 자체를 잘 안다기보다는 그 따뜻함이 좋아서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단편도 쓰고 그랬어요. 그때 시험 기간에 공부나 다 너무 쓰고 싶다 그래서 그때 소설 개라는 소설로 한 단편 50몇 정도 교지에 실어보려고 그때 상상 교지라고 해서 교지를 내거든요. 애들 글 많이 실는데 저도 내보려고 한 50몇 써서 갖다 줄 때 잘렸어요. 못 썼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문학과 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계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이고요. 단편 걔는 어떤 의미세요? 걔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소년하고 한 소년이 개를 기르는데 고향을 떠나 있다가 내나 제 이야기예요. 떠나 있다가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으로 돌아가는데 개하고 이렇게 어떤 교감 이렇게 눈빛을 딱 보면서 끝나는 장면인데 그게 50매예요. 그 원고지를 이렇게 직접 써가지고 나의 일생, 개와의 추억, 그 다음에 개와의 마지막 이렇게 교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소설인데 그걸 썼었어요. 몇 구절들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그 교감 장면이 참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시험 기간에서 그 장면에 스스로 매료되었던 그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계기가 됐고 문학적 제 소설의 이제 문학적 구성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감정적인 층이, 그다음 감각적인 층이, 그다음 이념적인 층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층이들이 이제 어떤 그런 거 할 텐데 그거 말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대학 시절 하여튼 들어가서 처음 그 이념이라는 곳에 눈뜨게 되고 고등학교 때 그렇잖아요. 거기 꽉 막힌 거기 기숙사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애가 나왔는데 지금 김근시인이죠. 김근시인이 자취하는 집에 갔는데 제가 그때 김근시인 대학교 3학년이고 제가 1학년생입니다. 정태춘의 대한민국이라는 그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그러니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게 정태춘의 대한민국이 아니요 정태춘의 대한민국이라고 정수라가 부른 대한민국 말고 그런 창녀들은 말고 따라다라다 해봐. 아니 가사가 노래 한번 짜리겠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꽹과리 소리도 막 나오고 노동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그거 듣고 처음 문화적 충격을 저는 그걸로 받았어요.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락 마니아인 고등학생 애들 중에 락 마니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힙합도 듣고 락도 고등학교 때 막 듣고 막 사과 없으면 막 볼륨 키워놓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런 것도 즐거웠지만 어쨌든 정태춘의 그걸 듣고는 제가 좀 놀랐어요. 이게 하여튼 그런 경험들, 이념에 처음 눈떴던 것들 그런 것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의 경험. 제가 그 사회로 진출할 때 97년, 8년에 그 IMF가 있었어요. 제가 2001년에 취업을 나갔는데 97년, 8년에 IMF가 있었고 2003년에 카드 대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를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선배님들 어떻게 기억하는지. 저희들 사회 이제 제 위아래로 몇 년, 한 2, 3년, 2, 3년 아래 세대들은 지금 청년 뭐 3포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20대 애들만큼 힘들었어요. 사실은 저희들 막 사회 진출할 때 월급 종신제 다 사라지고 또 월급제가 다 연봉제로 바뀌고 막 이런 식이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2,000명, 3,000명이 해직되고 계약직으로 다 그때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많이 없었으니까 계약직으로 다 전환되고 신문 피면 매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시험 그 입사하기가 선배들에 비해서 갑자기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술 먹고 만는데 술 먹게 되면 왜 이렇게 취업이 어렵지? 이런 얘기. 선배들은 맨 술 먹고 그래도 취업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그리고 요구하는 게 까다롭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먼저 앞에 나간 선배들은 자리를 다 잡고 있고, 그러고 조금 덜 느꼈을 수가 있고, 저희 이제 2003년 지나고 4년, 5년 지나서 이제 사회 진입한 애들은 저희보다 스트레스가 적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제 문학을 그런 어떤 생활의 고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 소설을 구성하는 어떤 것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큰 고통의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학적, 감각적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시해요? 어떤 자기 문화의 구성 요소로서? 저는 제가 제일로 중시하는 그 정서는 한마디로 딱 말하겠는데 굳이 말하자면은 냉혹함을 언제나 유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작법상으로 보면은 그 풍자에 좀 빠지기가 쉬운 그 기질적인 어떤 걸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시백 선배님만큼 그렇게 또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기질도 아닌데 이시백 선배님은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보면 좀 대륙적 기질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조금 희화하고 좀 풍자하려는 습성이 개인적으로 강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공동체적 고통이라는 걸 담아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작법상으로 보면 저는 언제나 풍자하고 희화하려는 기질, 선천적으로 배우는 어떤 기질과 늘 싸우는 편이에요. 늘 싸워야 되고. 그런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작법상으로만 보더라도 냉혹함이 필요합니다. 냉혹함이 필요하고 또 제가 쓰는 소설들이 언제나 그 감상이나 멜랑콜리나 어떤 슬픔이나 그런 심파나 이런 하여튼 감상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어떤 전신적 긴장감을, 정서적 긴장감을 붙들어 매는데도 냉혹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제가 단편소설 쓸 때 창작력제 이제 줄거리 스케치하고 인물 스케치하고 막 이렇게 스케치할 때 늘 쓰는 단어가 냉혹이에요. 맨 한쪽에 냉혹 낙서하듯이 그렇게 써두고 늘 창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제 어떤 정서적, 정신적 핵심 단어라고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리얼리스트가 아닌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경우는 냉혹함을 유지하는 것들, 뭐 거리두기라는 것들보다도 실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냉정할 수 있는 거죠. 차가운 것들, 몰입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와 대결하는 방식으로 봤었을 때 훨씬 문학적 성취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리얼리즘의 핵심이 냉혹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타당한 측면이 있죠. 그거는 그 어떤 세계관의 문제를 떠나서 작법의 태도 속에서는 참 견지하기 힘든 형태예요. 그러니까 많은 리얼리스트들이 나는 현실주의자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낭만주의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려고 했었을 경우에는 사람이 좀 독해져야죠. 좋은 소설이 나오려면 독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냉혹함인데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인식함으로 해서 스스로 문학 세계의 퍼즐을 맞춰 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단편집 이렇게 조금 내고 난 다음에 해수는 6년이죠. 5년이라고 해수는 6년인데 6년 만에 이제 불어난 응시가 나왔어요. 이재용 작가는 당시로서는 좀 드물게 단편 소설을 먼저 내고요. 그 다음에 단편 소설집 내고 다시 단편 소설집 낸 형태여서 약간 행적이 다른 측면인데요. 물론 그 의도했던 바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은 장편 소설 내고 단편집 내고 또 장편 소설 내고 단편집 내 참여했는데 지금 장편집이 뭔가에 의해서 아마 더 좋은 작품이 나오려고 일단 유보된 것들 시간 여유를 필요로 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불어난 응시가 두 번째 단편집인데 뭐 작업해왔던 것들을 묶은 거니까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발간을 앞두고 자신의 문학 세계를 한번 알아보면서 이 단편집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그 자기 느낌이나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대, 어떤 우려, 내지는 어떤 떨굼,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가 좀 궁금한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소설 제가 앞으로 쓸 소설에서 이 소설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 슬럼프를 함께 했고 또 벗어나게 해준 소설이라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너무 인생 이야기를 길게 해가지고 다들 지루하셔요. 너무 지루하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창은이 형이 어젠가 그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재홍아 우리 재밌게 해야 된다. 재밌게 해야 된다. 재밌지도 않은데 재밌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 창은이 형 전화 받기 전까지는 제가 대담에 대해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다 뵀던 분들이고 창은이 형 전화 받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사실은 편하게 그냥 하려다가 이거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 소설 이제 뭐 제가 문학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의미로서는 슬럼프와 함께했다. 그리고 또 빠져나오고 그런 소설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작품에 대해서 오늘 이제 중요하게 바로 불어난 응시 이 작품을 갖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재밌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요. 평론가의 사이드를 앉혀놓으면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좀 나서가지고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창은이 형은 저 보고만 있어도 재밌어요. 대단한 칭찬을 알겠어요. 이 불어난 응시 작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래로부터의 시선이라고 얘기할까 주변부로부터의 시선 이 부분이 되게 귀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중심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중심이 나의 문학적 성취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그나마 건전한 문학적 풍토였는데 지금은 그 중심이 베스트셀러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적인 사회 풍토를 반영하는 거죠. 그럼 그런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학적 성취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불온한 응시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주변부 내지는 각도가 다른 각도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들 이게 이제 언저리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저리적 세계관인데 그 언저리적 세계관 자체가 훨씬 더 세계를 풍부하게 볼 수 있다는 것들 오로지 한 곳만 보고 있는 세상에서 훨씬 더 풍부하게 세상을 하고 있는 문학적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불온성이나 언저리적 세계관 자체가 중심을 뒤흔들 수 있으려면 아까 이재용 작가님도 얘기했듯이 냉혹함, 내지는 독함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칭찬 조금 이따 할 거니까요. 일단 비판적으로 접근해보고 난 다음에 할게요. 소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귀한 주변 부적 아이로부터 시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도래하기 이전의 감각들 있잖아요. 기대하는 것들. 도래하지는 않지만 징후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어떤 흥분을 주게 하는 그런 감각이라기보다는 뭔가가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이후의 감각 같은 느낌이 더 다가와요. 왠지. 그래서 여기 이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포스트의 세계관, 내지는 프리의 세계관이라고 했을 경우에 작가는 이제 현재에 있으면서도 항상 도래할 것들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이 단지 만들어진 희망이 아니라 도래할 것들에 대한 징후, 희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징후 같은 것들이 잘 포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포스트의 세계관, 포스트의 상황에 좀 더 밀착되어 있고 프리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작품 속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소설들, 예를 들면 안내자나 지휘, 어느 날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노인의 시선으로 이렇게 재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의도된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좀 더 전체적으로 보기 위한 어떤 화자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텐데 이것이 갖고 있는 약간의 초연함 같은 것들이 인생에 대한 강렬한 감동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초연함 자체가 삶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이후에 구성된 내러티브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감각들이 어떻게 해서 발현된 것인지 여기는 어떤 것과 스스로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원래 이제 노인들이 등장한 거는 원래 제가 물론 쓰면서는 어떤 의도를 가진 것도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거 그냥 제가 만약에 내가 이대로 늙어서 30년 후에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떤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볼까? 그걸 생각했을 때 이제 하나는 안내자 이노인처럼 좀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노인의 모습이 하나 떠올랐고 또 하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고독한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어느 날의 그 노인 같은 그 두 가지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티브가 됐습니다. 모티브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좀 힘든 시기였습니다. 힘든 시기니까 좀 내 미래라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미래라는 거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로 된 것도 이제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그런 제가 그 저의 역사, 개인적인 역사를 굉장히 좀 패배의 역사라고 할까요? 이걸로 좀 규정하고 규정한다기보다는 감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에 확장된 형태로서 이 공동체의 역사 자체도 굉장히 패배의 감각, 패배로서 감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제가 미래의 이노인을 상정하든 어느 날의 그 노인을 상정하든 그 패배의 감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세계에 대한 그 희망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그 패배의 감각 자체를 그냥 의식하고 쓴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성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 소설 전체가 패배의 감각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후일담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후일담 세대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무용담이 있었고, 선배들 세대는, 그 다음에 후일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용담이 있어본 선배들의 세대는 무용담이 있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때는 이미 후일담이 저희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무용담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후일담 그 시기에 대학을 다녔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그것도 좀 그런 생각 들어요. 무용담이 끝난 후에 그 후일담의 그것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패배의 그런 어떤 감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물론 감각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무용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도, 그런 상태도, 후일담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왜 후일담이 현재 진행형이냐라고 보면, 더 이상 무용담을 꿈꿀 수 없는 그 상태도 후일담 상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무용담이 사라지고 난 후에 찾아오는 것도 후일담이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의식이 개인적인 어떤 삶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어서 그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패배밖에 없어 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동체적으로는 제가 선배들 따라서 시위 나갈 때도 늘 노동자 연대에 나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야학을 해요. 노동 시위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에 제가 좀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선배들이 부르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없으니까 제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큰 광장에 나가서 크게 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세임이라는 이제 문예운동 집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청소래라고 그
그 동아리를 또 하나 이렇게 택해서 나가요. 그래서 야학을 이제 한 3년 했어요. 저 군대 가기 전에 한 2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1년 하고 그랬는데 그 야학도 역시 패배의식이었어요. 80년대 선배들이 만들어놨는데요, 야학은. 근데 저희 때가 제가 이제 16기로 들어갔을 때는 야학 자체,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고 일단 선생들 모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초창기에 꾸릴 때는 어떤 영화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걸 지켜내야 되는 정말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어디서 교과서, 책상도 얻어야 되고 공간도 얻어야 되고 선생도 모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근데 그곳에서 무슨 대단한 영광이나 내가 무슨 사회에 참여하고 있어. 나는 물론 그 의식 하나 갖고 버틴 건데 하여튼 그 패배의 역사를 견딘 것, 제 개인적인 걸 봐도 그 시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문학의 색깔 자체도 좀 그런 것들이 짙은 것 같아요. 늘 저에게는 그냥 도래할 시간은 안 보이고 같이 거듭진 것만 터널 막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장가가 그래서 맨 포스트인 것 같아요.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중간중간에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그냥 등장인으로 잠깐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가 전면화돼서 서사화된 작품도 그 안내자하고 월드 오브 피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안내자는 그 특히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우리가 타자로 대면하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로 대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항상 시나 서사에서 이게 얘기가 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내자라는 작품은 설정이 달라요. 왜냐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2세들이죠. 걔네들이 벌써 20 됐어요. 벌써 걔네들이 20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잠깐 놓치고 있죠. 놓치고 있는데 이제 걔네들, 이제 그 친구들이 벌써 20살이 됐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이제 있는 거죠.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2세가 등장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리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다른 전환적 국면에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뭐 알고는 있는데도 몰랐는데 이 안내자라는 작품이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고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지적인 것들이 이지적이지 않다는 것들. 근데 이 작품이 그 외국인 노동자를 형성한 작품 속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인데 약간 저는 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여전히 이제 그 불안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들인가. 위험한 사람. 이들에게 이르게 하면 결국은 그거는 순환돼서 한국 사회에 똑같다. 물론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징후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작가적 노력을 통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결혼이주 여성이나 이런 그 2세들을 여전히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작가들도 여전히 참 다루기 힘든 존재구나. 소설적으로 다루기, 문학적으로 다루기 힘든 존재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안내자인 것 같은데 안내자는 성취작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성취작이면서 여전히 우리 작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곤란한 지점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월드 피플도 좀 일상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공간적 소외라는 것들이 결국 모두의 감각이고, 그 다음에 단지 이제 우리가 인종의 문제들이나 이런 걸로
국가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계급의 문제라는 부분을 강조한 어떤 의도성이 투여되어 있는 작품이라지만은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이 안내자였는데 작가로서 외부 그러니까 타자들이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옛날에 이제 약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여전히 이렇게 곤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전환돼야만이 문학적인 부분 속에서 훨씬 공감의 폭이 높아질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작품을 작업하면서 그 삶에 밀착하면서 느끼는 서사적 곤란함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곤란함과 대결하는 과정 속에서 성과가 나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안내자 같은 경우는 성과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랬었을 때 이 느꼈던 곤란함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오히려 이제 그 곤란한 부분이 앞으로 또 이뤄내야 될 성취의 중요한 문제 설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질문 드립니다. 분명히 있죠. 우리 색다른 타자들에 대한 곤란함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고 인물을 이제 전진시킬 때는 이 내밀함을 요구하는데 그 인물들에 대해 의식이나 정서나 그것이 작품으로 쓰여지든 안 쓰여지든 그 내밀하다는 것이 사실은 저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작품에 사실은 그 외국인 노동자 2세가 잘 그려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잘 그려졌다고 볼 수가 없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고유성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었겠죠. 그러나 이제 제 소설이 다행히도 이제 그들의 고유성보다는 이 계급 구조 안에서의 인간 으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어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사적 곤란함이기 이전에 이런 소재를 다루게 되면 늘 어떤 실증적인 측면에서의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살아보거나 그들의 수입이 얼마고 생활 패턴이 어떻고 그러니까 2세 노동자들의 아버지와 관계는 어떻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증적인 측면에서의 이 곤란함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존재들을 이렇게 소설적 대상으로 삼을 때는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함,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착한 놈도 아닌데 양심이 아프다고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써도 되나? 이런 어떤 좀 미안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죠. 그거 다 따지게 되면 소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또 무시하고 쓰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심정적인 곤란함부터 실증적인 곤란함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어떤 고유한 내밀함을 거기에 육박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곤란함 분명히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제 소설의 그 한계로 작용할 것이고 그것들은 뭐 또 더 유능한 작가들에 의해서 메워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다 제 목소리가 한계가 있는데 다 잘 할 수도 없고 그런 영향도 안 돼요. 질문의 의도를 벗어났는데 한계를 알물에서 극복하라 했더니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네요. 제가 곤란은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서사적 곤란은 그렇습니다. 제가 또 다른 의도에서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 질문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질문을 해요 선배님. 네, 지금 내밀함이나 실증적인 부분들 또 정서적 윤리적인 부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문제들 이 부분들은 스스로가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넘기지 마시고 좀 더 테크니컬하게 이 부분들이 내 소설 속에서 포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작가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쉽게 그냥 풍경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한국 문학에서는 비일비재하거든요. 풍경처럼 처리함으로 해서 자신의 윤리의식은 위안을 받고 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시선을 두고 있음을 드러내고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는데 아까 제가 도의직구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런 문제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심정적, 실질적, 윤리적 곤란함을 감내하면서 형상화하는 것들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교하게 다시 잡는 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 성과를 더욱 빛내게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 이런 의미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를 감추고서 기만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흥미로운 작품들이 자연스러운 소사 방식 아까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 세대적 특징들하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패배의 감각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들하고 연결돼서 그 흥미로운 작품이 1210원. 글쎄 자본론이 1210원이라 공산당 선언이죠? 네. 공산당 선언이 작품도 잘 안 읽으셨군요. 잠깐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공산당 선언이 1210원이죠. 한책방에서 거래됐을 때. 전태의 동상 같은 경우가 그 사산한 풍경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굳이 표현하자면 포스트의 세계관 같은 것들 또 현실에 급격한 변화 속에서 누구나 느끼게 되는 무력감 세계의 전체의 변화성에 대입하는 온전한 주체로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이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이런 것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공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또 제가 성과작, 성취작으로 생각하는 게 전태일 동상인데요. 풍자작 태도의 측면에서도 또 페이소스적 측면 속에서 저는 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제 회의하는 태도의 그 성찰이 그 자기 자신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들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1210원하고 전태일 동상을 둘러싼 어떤 소설적 에피소드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 나올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세대적 측면들이나 자기 감각을 통해서 얘기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갖고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배경이나 맥락이나 문제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좀 더 흥미롭게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한이 형이 그렇게 막권이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몸들 바를 모르겠어요. 그냥 친하게 사담이나 나누고 이제 하여튼 그런 관계 같은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1210원이나 전태일 동상은 사실은 저보다는 선배님 세대들이 더 쉽게,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세대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 인생 자체가 제 인생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것과 맞물리는 그 역사 자체가 늘 패배의 역사여서 사실은 1210원이나 전태일 동상이나 사실은 그냥 그런 일환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상상력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술자리 대학 동기들하고 술자리, 또 대학 우리가 이제 사회 초년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포장마차 같은 데 가서 술 한잔 하게 되면 하는 이야기들, 그 시대에 대해서든, 문학에 대해서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일치하진 않지만 그런 무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태일 동상이나 이 1210원에 투영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무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도 또 사회 초년병으로서 우리가 이제 자기 각자의 길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할 때도 이런 무력감이 뭐라고 할까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10원이나 전태일 동상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쓰였다고 할 때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장 자연스럽게 쓰여질 수 있는 이야기였고, 제 소설에서 이번에 엮은 소설들 중에서 더 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회의하는 태도의 성찰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 두 작품 아니어도 여기 계신 선배님들도 다 작가시니까 평소에도 저 회의하는 성찰이야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건 제가 고유하게 말씀드릴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특히 이제 김남일 선배님이 그 얘기를 하던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소설들 중에 절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그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 절규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감각하고 불온한 음식 서로 대비되면서 서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인데, 절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넘나드는 삶의 풍경들, 인생의 풍경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인간의 감각은 동물화하는 인간의 모습들, 혹은 감성에 훼손되는 산뜻한 모습. 이제 요즘 트렌드로 얘기하면 좀비죠, 좀비. 좀비가 같은, 좀비화되는 인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 또 이제 불온한 음식은 불만으로 요동치는 감각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뭔가 터질 듯 하면서 갈물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내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면을 형상화하는, 혹은 내면을 이렇게 차분히 보면서 기술이 나가는 이런 소설들이 차지하는 위치, 효과, 이 소설이 소설가 이재용 문학에서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요. 제 소설에서 의미하는 바는 제가 그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아까 제가 냉혹함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어떤 굉장히 극도로 긴장된 상태를 보여주는 소설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냉혹함이 그대로 투영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향점이 세 작품 다 특히 인간의 감각하고 불안한 영심은 좀 그게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규나 인간의 감각이나 불안한 영심이나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보면은 별로 닮아있지 않은 것 같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딴에는 이 절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선배님들도 다 지금 어쩌면 경험하고 계시고 경험했을 것 같은데, 이 정신분열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통 기대했던 대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정신분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모순적인 어떤 태도를 요구받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정신분열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기대했던 또 이렇게 막연히 상식적으로 믿고 있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에 오는 어떤 정신분열도 있을 것 같은데, 엘은 이제 좀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엘은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정신적인 난경의 형태로, 그런 정신분열, 정신적 난경의 형태로 엘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엘은 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나나 엘 그리고 박모나 이렇게 했던 몇몇의 그 집단적인 어떤 그것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인민이라고 부르던 대중이라고 부르던 민중이라고 부르던 그 어떤 인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없음. 그리고 그 기대가,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없음 그 상태에서 끝나야 될 때, 우리가 공동체를 상정하는 공동체의 역사라든가 공동체의 진보를 상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상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끝나야 될 때 마주치는 정신분열이라는 거. 그러니까 엘의 그 정신적 난격은 단순히 엘의 정신적 난격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를 비롯한 친구들의 어떤 집단적 난경이죠. 사실 친구들이 처해 있는, 사실은 저는 엘이 굉장히 두서없이 말하는 그 정신적 난경을 저는 지금 어쩌면 선배님들도 그리고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을 상정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막 부딪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 정신적 많은 총체적인 정신적 난경이 있을 텐데 이건 단편이고 또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부만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불어난 응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 정신적 난경이 그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선배님들 좀 이 소설의 집에서 그냥 가장 애정이 깊은 작품 네. 하나 하고 네. 가장 힘들었던 작품 네. 하나 하고 네. 애정이 깊은 이유하고 힘들었던 이유. 짧게 말씀. 제일 힘들었던 건 안내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안내자가 제가 슬럼프 기간 말씀드렸잖아요. 그 슬럼프 기간에 쓰여진 그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 슬럼프 기간에 아주 장편이 안 쓰여져가지고 써야지 했는데 단편도 안 써져요. 근데 구역구역 써서 완료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안내자가 나중에 이제 제가 손이 다 풀렸을 때 다시 퇴고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 초형을 만든 건 글이 진짜 안 써졌을 때 잠시 장편 접어두고 단편 쓸 때 이때 썼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 단편.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작품 내용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하여튼 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 맨 마지막 작품입니다. 어느 날. 저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그 할아버지 주인공. 좀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농담이고 하여튼 자의식이 좀 많이 닮아 있다고 할까요? 그 할아버지의 어떤 자의식이 저하고 좀 많이 닮아 써놓고 보니까 선배님들 중에 벌써 아닌데 너 그 정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애정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작가 스스로 봤었을 때 2005년 그런데 소년은 눈물에 그쳤나요? 그다음에 2007년 럭키의 죽음, 2013년 불운한 응시 세 권이 결국은 현재 이기용의 문학적 성과인데 이 세 권 속에서 자신의 문학 세계의 여정을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여정을 그릴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의 변화의 지점들이 이 세 권에 기입되어 있는지. 이거는 평론가가 해주셔야 되는 평론가 본인이 질문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냥 쓰는 거지. 예, 답변이 된 걸로 알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여러분들 그래도 자유롭게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 간단간단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소설가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젊은 작가인데 생물학적 용어로는 중년입니다. 중년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면 40대죠. 이제 이재용 소설가도 여러 선배님들께서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젊은 작가들, 젊은 예비 작가들,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을 현재 만나고 있고, 또 선배님들이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르게 그 현장에서 젊은 문학 세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용 작가 입을 통해서 세 세대가 만나는 어떤 감각들을 언뜻이 저는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작가님 스스로가 어떤 젊은 문학 세대하고 소통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공통의 감각들, 차이의 감각들, 혹은 문학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점검하게 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면 한국 문학의 흐름을 거칠게나마 인적 흐름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젊은 세대들하고 일단 소통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 중대 문창과 학부 강의를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2시간 하고, 수요일 날 4시간 해서 이제 20대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래서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이제 1, 2학번부터 09학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이제 술자리를 자주 만들수록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요즘 대학생들이 엄청 바쁩니다. 정말. 그런데 그리고 돈이 없어요. 애들이. 돈이 없어서 진짜 돈이 없어요. 저희 때는 술을 마실 수 있는 돈을 모으면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애들이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정말 돈 10,000원, 20,000원 출연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개강 총회나 좀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집까지 찾아온 애들 몇 명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만나서 너는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묻기도 하고 물어도 뭐 그렇게 뚜렷한 답변은 얻지를 못합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것은 일단 애들의 머릿속에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작법의 문제로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리얼리즘 문학을 할 때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은 이 공동체적 가치 그리고 이 어떤 인식과 정신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마치 신자유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길들이듯이 문지나 문학동네 제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좀 잡지로 언급하는데 이쪽 주도권으로 담론이 돌아가면서 마치 신자유주의가 우리 노동과 이 대중인민들을 이미 다 분열시키는데 성공을 거뒀듯이 신자유적 담론과 그들이 이제 맺히는 그 개성의 연대와 상상력의 연대가 우리의 이제 그 노동의 연대를 다 이제 잠식했듯이 대학가 이 애들이 자기들이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담론에 이미 다 잠식당해 있고 문학적 욕망이라는 것이
이미 그쪽으로 다 흘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리얼리즘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거의 공부를 해보지 않았거나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작법의 문제로만 한정시켜 놓고 더 이상 구시대적인 어떤 낡은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문단에서 이미 감각적으로 그냥 대단히 실증적으로 그걸 결정하려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이미 낡은 것으로 침부해버렸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것들을 응시하고 또 이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현실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들, 나보다는 인민, 나보다는 우리, 내 집보다는 내 집 넘어 이런 노력들이 애들에게는 굉장히 일단 그들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소설을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대단히 힘들겠다. 그래서 굉장히 자의식이 도드라지는 소설, 그 다음에 어떤 미학적 스타일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소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욕망, 개인적인 욕망이 갈등을 대체하는 소설들이 앞으로도 계속 쓰여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들이 소설이라는 것을 대단히 일종의 기술, 저희 때까지만 해도 제가 93학번인데 소설이라는 것을 쓰기 이전에 굉장히 그 인격이라고 할까요? 인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선배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저를 가르쳤던 이동환 신상호 교수님도 우회적으로 그걸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가와 작품은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도덕적으로 뭐 네가 똑바르게 살아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 한 인간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것들은 지켜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중에도 너에게는 네가 지켜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지막 지킬 수 있는 어떤 품위 같은 것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진상호 교수님. 네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데 이제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소설을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빨리 등단하고 싶어 하고요. 그것이 좋은 것이,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은 더 이상 소설을, 이제, 우리 때는 작가에 대해서 떼어서 텍스트로 읽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신선하기보다도 하여튼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했는데 애들에게는 이제 그게 너무 당연시 돼가지고 인격과 작가의 인격이나 이 생활이나 이런 것과 텍스트화를 따로 떼어서 보는 게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들이 창작적 입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이제 텍스트를 이야기하고 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데는 더 좋겠지만 그것이 창작적 입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원칙 같은 게 없어도 소설 잘 쓰면 돼 라는 답변으로 귀결이 됩니다. 아이들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어떻든 그 아이가 소설 잘 쓰면 돼 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가와 작품을 떼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그게 참 맞는 말 같지만 그 폐해는 그 창작적 입장에서 보면 그 폐해는 적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작품만 잘 쓰면 된다라고
그렇게 욕망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형식주의 이것이 아직도 2013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학적 담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것을 주입하고 있다는 거. 더 이상 새롭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신자유주의 담론처럼 그것이 우회적으로 창작적 입장, 아이들의 창작적 욕망을 왜곡시키고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작가들이 지금 이제 작가회 젊은 작가 포럼에 이제 어쩌다 젊은 작가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그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 그 유화적인 태도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외쳐봐야 안 되니까. 선배님들 외쳐봤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쳐봐야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발품 팝니까?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경쟁, 문학 경쟁이 더 심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학상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면 자기의 문학적 고유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 정도로 이 문학판이 작품에 의해서 고유성이 입증되는 게 아니라 상금이나 대중독자들에 의해서 또 비평가들의 담론에 의해서 그 고유성이 자리매김되는 그 환경에 애들이 더 경쟁적 환경에 더 처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공동체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런 유화적 태도가 궁극적으로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불만이 대단히 많다는 것은 뭔가가 그 불만 속에서는 뭔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 이제 문학적인 가치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 또 그 친구들 갖고 있는 대단한 장점들, 세대적 장점도 있을 수 있고 공통의 감각으로서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바라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별로 경험한 게 없는데. 젊은 문창과 그러니까 그 1, 2학번이나 공부학번 애들이 갖고 있는 그 긍정성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성이 문학적 긍정성이냐, 문학가로서의 긍정성이냐, 젊은 문학가로서의 긍정성이 아니면 젊은 본연이 가질 수밖에 없는 긍정성이냐 이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 쪽이 좀 많아요. 점심 때문에 본연적으로 우리가 참 예쁘고 참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긍정, 그 즐거움, 그 활기, 그리고 그 낙천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젊은 본연이 가능하니까 젊음이라는 건 우울하고 또 우중충하고 또 불안, 또 어느 세대 못지않게 그 선배들 못지않게 그 시대에 또 불안한 거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생물학적으로 이제 늙어버린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문학적으로까지 그 힘이 저거는 문학적 힘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는 긍정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학적 긍정성인지 저는 아직 명확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최근의 문학적 관심과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여기 앉아계신 선생님들이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계획은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좀 장편을 내보려고 해요. 1년에 한 번, 아니 2년에 한 번. 왜냐하면 제가 이제 40대인데 40대부터는 뭘 거둬야 되는 시기래요. 혹시 아세요? 20대는 인생의 봄에 해당돼서 20살까지는 자라나는 시기고 40대까지, 20살부터 40까지는 여름에 해당이 돼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성장하는 시기고 40부터 60까지는 이 40대 이전의 삶을 가지고 거둬들이는 시기를 가을에 해당돼서 그리고 60부터 80까지는 겨울에 해당돼서 이제 거름이 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40인데 왜 이러죠? 제가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적인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 봐도 열심히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저는 왠지 80살 넘을 때까지 살 것 같거든요. 나의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죽을 때 제가 상정해 놓은 권수가 있어요, 권수가. 제가 이만큼은 제가 쓰고 죽으리라 상정해 놓은 권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권수에 이대로 가다가 그 권수 반 채우고 죽게 생겼어요.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그 권수 채우는 건데. 몇 권이죠? 최소 7권이고요. 최소 7권이고 최대 20권인데 15권입니다. 그거 채우려다 보니까 말년에 체력 안 되는데 빼고 하니까 부지런히 써야겠더라고요. 이제 3권 돼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목표치를 위해서라도 좀 앞차를 잘 쓰려고 합니다. 근데 뜻대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결심은 나도 1년에 2년에 한 번씩 내리라 이렇게 결심은 세워두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촉박됐는데 식당이 안 기다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식당이 안 기다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냥 빨리 가야 돼요. 아니 거기가 계속 걱정해가지고 잘 예약을 안 해주는 데라서. 여기 질문이나 이제 좀 첨가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 연애 세계가 풍요로워야 소설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시청광장에서 만나는 그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청광장에서 만나는 그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가 떠났어요.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시청망에 홀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연애가 잘 돼야지 그 소설이 좀 풍요로워지는데 제가 연애가 아주 삭막합니다, 소설이. 제 소설이 좀 나중에 이렇게 왠지 읽기가 편하다 그러면 연애하고 계신 줄 아십시오. 네. 또 말씀은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먼 데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없어요. 가져가는 게 있어서 홍규도 장가를 갔는데 성라인 누나가 저번에 저를 만나더니 성라인 누나 그러더니 야 홍규도 갔는데 왜 너 못 가니? 이번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리얼리즘 문학을 작곡으로만 이해하고 구시대적 낡은 것으로 치부한다고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세요? 별로 대답 안 합니다. 네, 리얼리즘 도서관에 가서 리얼리즘 쳐서 뜨는 책들 좀 읽어보라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고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 세대 아이들은 자기들이.
그리고 제가 그 말하는 방식이 좀 구태의연한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또 광활하게 또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 친구들이 광활하게 제가 보면 이건 기존 세대에서는 굉장히 그 딱딱하고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주 애들은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뭐 이제 여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그 이야기 이렇게 뭐 하면 기존 세대들은 일단 좀 이렇게 그 공적인 영역에서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나 아이들은 그냥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또 굉장히 우리 세대들과는 다르게 훨씬 이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스펙트럼이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넓고 또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광대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소설 리얼리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하여튼 리얼리즘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충고하려고 들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충고가 별 영향가 없다라는 것. 문학이라는 건 자기 혼자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애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나 지금도 충분히 피곤하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굉장히 충고를 듣지 않는 게 위험하다는 거 아직 모르는 거죠. 강의할 때도 죽은 것 같은 식으로 아이들한테 진짜 재밌을 것 같고. 정현 선배님 안 바쁘세요? 오늘 안 바쁘신가 보세요. 제가 좀 다르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그 행사하기 전에 잠깐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소설 굉장히 잘 봤는데 그 일반 독자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명희 시인이 이제 리얼트 지난호일 실행 인간의 감각 읽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힘들고 작품 자체가 주는 그 분위기나 이런 게. 근데 이제 시작하게 담배 피우면서 이제 아까 오찬 평론가하고 셋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오찬 평론가가 염산섭 문학지도 만들고 뭐 그런 행사 기획하고 하는데 하다가 이제 염산섭이 소설을 조금만 더 재밌게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아쉬운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소설가도 혹시 나중에 평론가들 얘기할 때 이재용 다 좋고 세상을 응시하면 다 좋은데 조금만 더 재밌게 썼으면 뭐 이런 이야기 혹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소설에서 어떤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어떤 장치 이런 상당히 필요하죠. 독자들을 좀 이렇게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건 안 해보시는 저는 염상섭 이제 소설가를 이해하는 게 저는 재밌다고 쓰거든요. 정말로 제가 코드를 이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막 이게 쓰고 딱 이게 쓰면서 이 부분 정말 끝장인데 이러면서 써요. 정말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염상섭 소설가도 그러면서 썼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저는 그게 참 재밌다고 해서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고통입니다. 그 재미 좀 고통입니다. 재미의 방식이 다른 건데요. 아까 이제 왜 비슷한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박일환 선생이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이시백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시백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나 정황들은 그게 어떻죠? 그러면 그런 작업이 재밌으면 이런 작업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시백 형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글쓰기와 캐릭터와 정황이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재미가 아닐까? 아니 그거는 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재미의 영역이
재미 영역이 다른 것도 있고 뭐냐 하면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선배님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건 나는 B급이다. 약간 그런 거 같아. 이러자고 모인 게 아닌데. 아니 선배님들이 정은 선배님 그 말씀하신 분부터 하고 나신 분부터 다 술 취하신 것 같아요. 정은 선배님 소주 가지고 오셨나 한번 보세요. 다 돌리신 것 같아요, 선배님. 말랍니다. 가만히 있으려는데 왜 말하지? 근데 한승원 그 소설도 참 읽기가 어려워요. 어느 대담에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내가 쓰는데 힘들게 쓰고 재미없게 쓰면 독자들도 그걸 읽을 때 고통을 똑같이 느껴야 된다. 그래서 참 이상한 작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분이 보는 세계관 자체가 이렇게 비극적인 고통으로 첨예한 얘기를 한다면 독자들도 책을 읽을 때 정말 이렇게 삭막하고 고통스러움을 같이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작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용 소설가 소설 보면서 정말 나와 참 많이 다른 점도 있다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우리 아들은 내 소설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이게 참 귀한 이런 소설의 스타일이나 신념을 정말 올곧게 가져간다는 것을 경의를 표하면서 아까 보면 난 여기 작품에서 보고 이 전태일 동상 같은 걸 보면서 정말 이런 면도 있었구나. 정말 이런 면.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아까 대담을 듣다 보면 어쩌면 이것이 이재용의 본연의 글에 잠재된 능력이 아니겠는데 근데 끝없이 자기에 대한 절제 어떻게 보면 또 그거에 대한 절제가 너무 강박적으로 그래서 좀 자기를 풀어놔주면 또 그 어떤 진경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도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함을 견제하는 것도 작가로서 중요하지만 그걸 좀 풀어놨으면 또 재밌는 새로운 자신도 또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있는 독자로서 모르는 이재용 작가의 작품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친구 깊이 생겼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지적이셔서 정말 제가 지금 그렇구나 이게 강박이라는 단어를 받으면서 제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진행형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방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진지하게. 인간성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쭤 박일환 선배님 제 소설 재미없으셨나요? 아니 나는 재밌었다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일단 나는 재밌었는데 일반 다수 독자들 중에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하다. 전 굉장히 좋게 재밌게 그 독자들은 많이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안 팔리고. 고맙습니다. 많이 잘 읽어주셔서. 선배님 고맙습니다. 또 혹시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봅니다. 오창환 선생님께서는 정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어렵게 쓴 소설이고 또 자기 문학적 여정에서 하나의 바닥을 치고 올라온 작품이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새로운 출발 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이재용 작가에게는 불어난 응시가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세계가 좀 더 유머러스하고 좀 더 밝고 좀 더 설정이 캐릭터화되어 있고 했으면 하는 기대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풍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회색빛 풍경 자체가 우리 시대를 문학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스케치가 아니라 깊이 심장 속을 쉐비라 그리듯 그려내고 있는 부분들 이제 내면에 굉장히 그 어두운 풍경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2013년도 문학적 풍경 속에서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대의 중요한 풍경들, 눈이 가지 않지만 실제 현실인 풍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로서 기억돼야 될 작품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 스스로가 감각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시체를 규명하지 못했지만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시 문학을 할 수 있는 힘들, 그 힘들이 이 자담을 통해서 여러 선배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되고 재구성된다면 이재용 작가가 조금 더 강인한 어떤 내적 힘을 획득하는 좋은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동시에 해봅니다. 예, 모두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웃으세요, 웃어요. 지금 우리가 이 눈초리가 다 불어난 음식. 그때 진짜 안 웃으네. 음식